안녕하십니까, 전은성입니다. 자, 오늘은 집값이 상승한 지역은 어디든 개발될 수 있다. 입지와 호재를 선택을 해라. 어디든 개발될 수 있으니까 입지와 호재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값이 상승했으니까 이 정책을 비판하거나 이 정부에 대해서 질타를 하거나, 저희는 이런 채널이 아닙니다. 저희는 이렇게 지금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대처 방안과 방어책들을 연구하는 채널이지, 정부 정책을 비난하면서 아무 행위도 하지 않는, 정책을 거꾸로 돌려서 내가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이런 채널이 아니라, 우리는 이 그대로의 정부 정책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느냐를 연구하는 채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상승한 지역은 어디든 개발될 수 있고, 조금은 잔인한 말씀도 좀 드릴 것입니다. 자, 집값이 너무 올랐다. 집값이 너무 올랐다라는 의미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부터 오늘 설명드릴 건데요. 여기에 대한 관련 기사들을 보면 집값 폭등 막 청원을 합니다. 저희는 이런 같이 청원에 참여하고, 물론 오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런 채널은 아니에요. 하지만은 이렇게 청원을 하면서 아무 행위를 안 하고 비판하면서 다시 돌려놔라, 부동산 정책 담당자의 징계와 처벌을 청원합니다. 이렇게 징계와 처벌이 되면 뭐를 하며, 국가는 국민에게 주거권을 보장하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어떤 게 변하겠냐라는 거죠. 자, 집값 폭등에 반값 복비, 중개사 반발 넘을까,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집값이 폭등했기 때문에 거의 집값이 2배가 됐다라는 걸 인정하는 기사예요. 집값이 2배가 됐으니까 앞으로 복비 반만 받아도 중개사들 수익은 똑같지 않냐, 이런 기사랑 마찬가지죠, 이 뜻은.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질타를 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집값이 너무 오른 것이지 집을 짓는 비용이 오른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해야 되는 것은, 즉 소유자들, 개발 사업의 수익은 극대화되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집값이 너무 오른 것이지 집을 짓는 비용이 오른 것은 아니다. 그러면은 집을 짓는 비용을 똑같이 들여서 굉장히 집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금액에 팔 수 있다. 즉 소유자들은 집을 새로 지으면 짓는 비용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새로 짓게 되면은 집값이 너무 올라서 개발에 대한 수익은 극대화가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집을 공급할 수 있는 정책은 나올 만큼 나왔고, 계속 나오고 있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는 눌러서 집값을 잡으려고 했지만은 지금은 공급을 해서 집값을 잡으려는 정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공급할 수 있는 정책은 앞으로 계속 나올 것이고, 더 나오고 더 나올 것입니다. 집이 잡힐 동안. 근데 집이 잡힌 적이 있습니까? 외부에 대한 특별한 충격 요인이 있지 않은 이상 그렇게 집값은 잡힌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하튼 간에 부동산 관련 기사들을 보면요, 공급 관련 기사들을 보면 이사 대책으로 인해서 엄청난 공급 방안이 나왔고, 그리고 동년 5월 26일 날 이제 오세훈 시장이 시장이 되면서 서울시 주거정비지수 폐지 등 6대 재개발 규제 완화를 해요.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을 하는데, 다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재개발 규제를 완화를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법적 요건 현행 유지에서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세대 주택이 지으면 그걸 한 채 한 채를 노후된 개수를 하나하나로 보다가 한동으로 보는 게 이제 주거정비지수제이죠. 이런 것들을 폐지를 하고, 그리고 5년 걸리던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공공기획을 전면 도입을 하면서 2년 만에 다 할 수 있게, 그리고 현행 지금 주민이 제안을 해서 사전 타당성 조사하는 것을 빼버리고 정비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는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서 절차를 굉장히 간소화를 시켰어요. 그렇다면 정비구역이 간소화되면은 정비구역이 빨리 지정이 될 것이고요. 매년 공모 추진으로 인해 25개 이상 구역을 발굴해서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공공기획을 전면 도입해서 지정기간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시키고, 주민이 제안을 해가지고 매년 공모 추진을 해서 25개 이상 구역을 발굴을 한다. 매년 25개 이상, 4년이면 100개예요. 어디든지 간에 재개발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거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대규모 개발을 의미하는 거고요. 역세권 5,000제곱미터 이상, 준공업 5,000제곱미터 이상, 재개발 구역에 있어서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은 이거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현재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말을 하는 거고, 이것뿐만 아니라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도 얼마든지 지정을 할 수 있게 지금 법안들이 다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보면은요, 소규모 정비 활성화, 소규모 정비법을 개정을 해서 소규모 재개발 사업 신설, 역세권 준공업 지역 내 5,000제곱미터 이상이 아니라 5,000제곱미터 미만, 그러니까는 5,000제곱미터 이상도 정비구역 지정될 수 있고 5,000제곱 미만도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신설을 할 수가 있어요. 즉 무슨 뜻이냐면 면적에 제한 없이 아무렇게나 모이기만 해라, 그럼 다 재개발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 신설, 관리지역 10만 제곱미터 이내, 이거는 뭐냐면 거의 소규모 뉴타운을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소규모 주택 정비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지구를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의 지구 내에서 소규모 정비를 계속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큰 뉴타운을 만들어서 정비구역을 크게 한다라는 뜻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면적 내에서 소규모 정비를 할 수 있는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을 신설을 하겠다. 그래서 기타 소규모 정비지도 개선, 관리지역 내외 모두 적용.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넓은 지역도 소규모 주택 정비가 가능하고 관리지역 내외 모두 적용. 관리지역이 아닌 것도 모두 소규모 정비를 할 수 있다. 5,000제곱미터 이상에서도 할 수 있고 5,000m 미만에서도 할 수 있고 관리지역을 만들어서 관리지역에서도 할 수 있고 관리지역이 아닌 내외 모두 할 수 있다. 무슨 뜻이냐? 그냥 다 한다라는 뜻이에요. 다 어디든지 간에 소규모 또는 대규모로 주택을 정비할 수 있는 조합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전에는 소규모 지역은 조합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다 매입을 해야지만이 100% 동의를 얻어야지만이 개발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소규모라도 동의를 일부 요건만 채우면 나머지는 수용을 통해서, 수용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식도 민간 참여 방식, 도심 공공주택본가서 공공이 참여를 하고 공공 단독이 참여를 하고 민간 공동, 민간 단독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든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어떠한 면적을 가리지 않고 다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왜 주택값이 올랐기 때문에 왜 사업이 쉬워졌냐라면은, 자, 비례율이라는 게 있어요.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비례율은 종전자산, 개발이 되기 전에 자산의 총평가 금액이에요. 그리고 종후자산에서 총사업비를 뺍니다. 여기에서 100% 곱한 것을 비례율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종전자산에다가 종후자산, 총분양금액, 총분양금액에서 총사업비를 빼요. 그러면 그게 종전자산보다 더 크면은 사업이 성공한 거죠. 그쵸? 종전자산이 있었는데 종전자산의 총사업비용을 들여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총 분양금액에서 총 사업비를 빼고 거기에 대해서 그 비용이 남으면 비례율은 100%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례율이 100%가 넘으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집값의 단기적인 급상승으로 인하여 재개발 등의 사업은 수익률이 급상승을 했어요. 종후자산이 급상승을 했어요. 총 사업비는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종전자산도 변하지가 않았어요. 종후자산만 급등을 했어요. 비례율이 급등을 합니다. 그러면은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소유권을 갖고 있는 곳은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곳은 시간이 지나면 현재 집값으로서는 총 사업비에 대한 변동이 없기 때문에 어디든지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지금 사업성과 호재가 있는 곳, 어디든지 개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과 호재가 있는 곳, 다시 한번 한강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를 할 건데요. 이천 신동아 한강맨션 주민 신났다. 한강변 규제 풀려. 어디든 개발은 할 수가 있지만 규제까지 풀립니다. 어디든 개발을 할 수 있지만 한강 르네상스 2탄 시작되나, 땅 기부 체납 늘리면 50층 허용, 서울시 한강변 스카이라인 다시 짠다, 35층 룰 완화 동시에 공공기업 확대 방향 가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공공기업, 공공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공공이라는 말이 하도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데, 한강은 공공이 주도를 하는 사업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공공기업 확대, 그러니까는
기부 체납을 해서 공공에 기여를 하면 50층을 허용하겠다라는 뜻이지, 기부 체납을 해서 공공에 기여를 한다는 뜻이지 공공이 주도를 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공공에 기여한다. 거기에 있는 소유자들이 기부 체납을 많이 해라. 공공에 기여를 한다. 그러면 50층까지 허용해 주겠다. 공공주도, 청산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호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성과 호재가 있는 곳, 어디든 다 개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과 호재가 있는 곳에 투자를 하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의 수익은 극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집값이 급등하면서 소유자들의 사업성은 높아졌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습니다. 면적이 적은 지역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소규모 재개발로 인해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소유권이 있으면 누구든지 쉽게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 없으면 거기에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쉽게 개발이 가능한 만큼 입지와 호재를 선택하여서 여러분들이 보유하여야지만이 투자에 대해서 성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집이 너무 올랐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고 어느 지역이든 간에 개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입지와 호재가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지금까지 오른 집값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에 따라잡을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와 연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